14년 만에 두 후보 간의 경선이 기대됐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선관위가 강진영 후보의 단독 후보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2순위, 3순위 비숙련 부문도 동결됐습니다. 어제 텍사스 엘페소의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점차 렌트 안정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렌트 안정 아파트의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4년 만에 두 후보 간의 경선이 기대됐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김광석 예비 후보의 자격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강진영 후보의 단독 후보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석 예비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월 8일 강진영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전 KCS 회장의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받아 두 후보의 자격을 놓고 심사숙고하며 확인 절차를 거듭한 끝에 김광석 예비 후보의 자격이 선관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강진영 후보를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 예비 후보의 후보 자격 증빙 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어 선관위 전원 일치로 강진영 후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이 되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사나 회원 또는 직원으로 2년 이상 한인회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은 김 예비 후보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 한인회 커뮤니티 센터 건립추진위원장으로 봉사했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KCS 회장 자격으로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관위 측은 근거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뉴욕 한인회 자료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KCS 측에도 문의했지만 김 예비 후보가 이사로 활동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 KCS에도 공식 공문을 보내서 그 이전에 한인회하고 연관져서 커뮤니티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기록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활동을 한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의 서류가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5분이 어저께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됐습니다. 한편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 예비 후보는 내일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 밖에 2순위, 3순위 비숙련 부문도 동결되면서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부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하면서 2022년 2월 1일로 적용됐습니다. 접수 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은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5개월,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31개월 대폭 후퇴했었는데 이번 3월 중 문호에서도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와 세계적인 특기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습니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비숙련,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해 더 많은 쿼터를 소진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가족 이민 부문에서는 영주권자 직계가족 2A 순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지난달과 비교해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 엘패소의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0건을 넘겼습니다. 어제 텍사스 엘패소의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10분께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 총격과 관련해 2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은 지난 2019년 8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 엘패소 월마트 총격 사건 현장의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번 총격 용의자의 신원 및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발생했을 당시 쇼핑몰 내부에서는 창고 등으로 대피가 이뤄졌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로버트 곤잘레즈는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곤잘레즈는 자신이 지난 2019년 8월 월마트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일이 나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이 특정 목표물을 노리고 벌어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7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사례들은 용의자를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총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뉴욕주 버팔로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한 19살 백인 가해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2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이리 카운티 법원이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9살 페이튼 젠드런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젠드런은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내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한 젠드런은 지난해 5월 흑인 밀집 지역인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슈퍼마켓에서 그의 총에 맞은 피해자 1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젠드런은 흑인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지만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안하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음모론 신봉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종신형 선고에 앞서 젠드런은 자신의 증오범죄를 사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방청객 중 한 남성이 젠드런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법원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한 수전 이건 판사는 우리의 문명사회에서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은 있을 곳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비와 2번째 기회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일부 강화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사건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4%는 현행 총기법과 정책에 불만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현행 총기법과 정책에 불만을 느낀다는 미국인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갤럽이 어제 발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 총기 법률과 정책에 불만이라는 응답률은 63%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01년 이후 매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34%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하락하면서 2016년의 역대 최저와 같았습니다. 응답자들을 정치적으로 분류해보면 민주당 성향에서는 84%가 불만이라고 대답했고 무당층에서는 60%, 공화당에서는 44% 순으로 불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54%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갤럽은 지난해 통과된 총기법도 충분하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민주당 성향 응답자를 중심으로 불만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일에서 22일까지 무작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1,011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더 힐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총기 구매 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한 총기 규제법에 서명했지만 올해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미시간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는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를 놓고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채무 불이행 또는 둘 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세수를 거두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날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과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디폴트는 경제적, 재정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상한 상향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삭감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을 포함한 의회가 부채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 예산국이 앞으로 10년간 부채가 19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이런 긴장 사태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점차 렌트 안정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렌트 안정 아파트의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시티는 비영리 단체 저스트픽스 등의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점차 렌트 안정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1 과세연도에 뉴욕시에 등록된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은 총 80만 3,216개였습니다.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86만 9,220개보다 6만 6,004개 줄어든 겁니다. 뉴욕시에서 공표한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 105만 개보다도 약 20만 개 적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인근 렌트 안정 아파트도 급감했습니다. 머레이 힐의 한 아파트엔 2019년까지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이 20개에 달했지만 2021년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과 메인스트리트역 근처에도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이 아예 사라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소유주의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리스를 갱신하면 1년 연장 시 3.2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포기한 주택 소유주들도 많지만 일부는 렌트 안정 아파트 등록 갱신을 해야 하는 기간에 주정부에 등록할 서류를 일부러 늦게 제출하는 등의 편법을 쓰고 렌트를 올려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렌트 안정 아파트 갱신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만 10,000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긴급 상황 시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연체 이자율이 20%를 넘는데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지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저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크레딧 카드를 대신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2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체 이자율이 20%를 넘어섰는데도 급전이 필요할 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연소득이 $50,000 이하인 18세에서 26세의 젊은 층이 비상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고물가와 크레딧카드 이자율의 상승을 꼽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부터 40년 내 최대 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연체 이자율은 20%대를 돌파했습니다. 고물가로 생활비를 크레딧카드로 감당하던 소비자들의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갚는 데 이미 모아둔 돈을 소비하고 저축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체 이자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은 카드 빚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다른 경쟁사 전기차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테슬라 충전기를 다른 전기차들도 쓸 수 있도록 변환하거나 새로운 충전기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다른 경쟁사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2024년 말까지 미국 내 자사의 개방형 충전기 7,500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금을 사용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경쟁사 전기차와 호환될 수 있도록 기존의 테슬라 충전기를 변환하거나 새로운 충전기를 건설하는 데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에 4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빠른 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지만 미국 표준이자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채택한 합동 충전 시스템과는 다른 플러그 구성 탓에 테슬라 소유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이렇게 자체 충전망을 개방하기로 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화답하면서 그간 갈등을 빚었던 양측의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테슬라의 머스크는 테슬라 충전망 가운데 큰 부분을 모든 운전자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대단한 일이고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도 트위터를 통해 감사하다면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통해 다른 전기차들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엠폭스 원숭이 두창의 세계적인 확산을 여전히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항목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WHO는 지난 몇 달 동안에 보고된 환자 발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방역과 대응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몇 개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를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서 잇따라 여성 총장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뉴욕대는 차기 총장으로 린다 밀스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831년 개교 이후 첫 번째 여성 총장입니다. 공공정책과 사회복지, 법률 분야를 담당하는 밀스 교수는 해외 연수와 대학 생활 분야를 담당하는 선임 교무부 처장직과 뉴욕대 아부다비 캠퍼스에서 입학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총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밀스 교수는 오는 6월 앤드루 해밀턴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총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 파크웨이, 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 등 뉴저지주 내 주요 고속도로를 매월 35회 이상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지패스 통행료를 50% 감면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요금 크레딧 형태로 통근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주정부가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등에 연간 $2억 5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대자동차가 맨하튼에 사무실과 쇼룸 용도로 $2억 7,500만 상당의 8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튼 남부 홀랜드 터널 인근 트라이베카 지역에 위치한 이 빌딩은 면적 1,033제곱미터의 재개발 신축 건물로 각 층에 야외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건물은 그룹사의 미국 동부지역 거점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현대캐피탈과 미국 내 투자관리법인 등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